요즘 서점가에 나오는 심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은 건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 무례함과 관계된 단어가 들어가는 책들이 20몇 권이 이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이북 위의 것을 타지면 아주 더 엄청난 양의 책들이 출판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현실에서의 삶은 무례한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받고 있습니다. 요즘 158주 동안 무려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등록된 책의 제목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보면 이 책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고 역으로 상처가 치유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김숙이라는 개그우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개그우먼이 TV 프로그램 토크에 나왔는데요. 어떤 한 남자 게스트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 이 남자가 갑자기 불쑥 김숙 씨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김숙 씨 얼굴은 왜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무례한 사람 아닌가요? 여성분들 중에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못생겼다는 말이 그 남자도 못생겼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자에게 남자처럼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겠어요? 그럴 때. 왜 집사님은 남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 말을 들으면요. 실 웃는데 왜 웃냐? 허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여기서 울자니 속이 드러나는 것 같고 웃자니 괴롭고 그래서 요즘 말로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는 거죠. 아니 병신 같은 자식이 지는 뭐가 잘났다고 지나 간수 잘하지 왜 그걸 왜 그 자리에서 왜 못해요? 말을 못해. 근데요 이 저자가 이 김숙 씨를 보고 상당히 대단한 그 무례함을 대처하는 아주 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김숙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그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요 포스 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처 주네? 이러더라는 거야. 지금 당신 나한테 상처 주고 있는 거 알아요? 라는 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터치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요 더 뻘쭘해진 거야. 무례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되받아쳐서 직접적으로 말하면서도 유머러스 하면서 뉘앙스가 이상하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상처 주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제가 미안합니다.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숙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괜찮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반성해. 그 따위 말밖에 못해. 이러면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저 옹졸한 여자 같네. 농담으로 했을 것 같은데 반반이 섞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농담도 못 봤냐? 그 정도는 웃으면서 개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개그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숙 씨는 그걸 맞받아치면서
상처 주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 줘 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다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괴로운 거예요. 상처는요, 무례함은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여러 번 사람하고 접촉하는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그냥 이불 싸매고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세상은 상처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는 것이죠. 제 예화를 아시잖아요. 지금도 30년이 거의 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삐쩍 말라서 미국 왔다 그랬잖아요. 중부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제가 이쪽에서 장을 봤는데 한 여자가 저쪽 끝에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멋있게 생겨서 날 쳐다보나? 아니면 나를 언제 봐서 저렇게 지금 쳐다보나? 지금 계속 얼굴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냥 물건만 만지작 해서 하도 쳐다봐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저를 또 쫓아오네요?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만지작하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오자마자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아저씨는 뭘 못 먹어서 그렇게 삐쩍 말라서 세상을 살아요. 그래. 완전히 머리가 핑 돌고 그냥 한 대를 딱 맞았는데 다운되게 맞았어. 일어설 수가 없어. 뭐 말이 안 나가. 말이 완전히 경직돼 가지고, 그때 내가 고추장을 만졌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쓰다듬었어. 그러면서 뭐해, 내 마음을 쓰다듬은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 쑤시던 말던 자기가 뭘 보태준 게 있다고 후태여 날 모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쳐다본 것까지는 그래 돈 안 받아. 와가지고까지 그렇게 확인사살을 하고, 나도 알고 있어요. 말랐다는 거. 제가 3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지금도 저희 아내 친구가 그랬잖아요.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피부 상접한 데다 또 멋이라고 파마까지 했었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얼굴에 파마까지 해봐. 과학 아니지. 완전히 강가된 2세야. 강가된 2세. 여러분, 무례함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례함의 심리적 원인을 이 작가가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례함이라는 것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결핍과 불안을 가리키는 강력한 신호래요. 내면이 결핍되고 불안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례함으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적 특징이 5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아들러가 말했던 우월 컴플렉스가 있대요.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너무 깊을 때 이를 감추기 위해 반대로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 우월하지 하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딱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속이 많이 비고 어려워서 참 수고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저 사람 나를 대적해? 그럼 똑같은 사람이야, 수준이. 그런데 저 사람도 속이 열등감과 신듦이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 무례함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생긴대. 측은지심.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성과 공감지능의 결여가 있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오직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야.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적 사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는 말을 해요. 일본에서는요, 어린아이 때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애착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심리학 배울 때 그 성인아야 같은 사람들이요, 출근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 그 상담소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우유 젖병을 빨고 누워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걸 시작한대. 거기서부터 애착의 부조가 있어서 그 정도로 공감 지능의 결여가 있을 때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면의 불행을 밖으로 배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용어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자기 내면의 불만, 분노, 불행이 너무 가득 차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를 주변 사람의 세상에 쏟아 부어야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번째는요,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구 때문이래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는 것을 지는 것 혹은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무례해진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갑질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무례함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부드럽게 대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공격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갑옷을 그것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함이 어디서 기인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례할 때 저 사람이 아동기적으로 때로는 살아가면서 많은 내면의 결핍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속에서의 아우성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무례함을 통해서 상처를 안 받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 이 저자 정문정 씨가요, 불행한 연애로 고민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대요. 뭐냐면 연애를 할 때 그 연애의 괴로움이나 힘든 관계 속의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쭉 만나보니까 한 가지 패턴이 딱 나오더래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과 자기 내면의 결핍과 이런 걸 통해서 분출되는 그런 타인에 대한 무례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착하는 남자를 떠나지 못하는 여자, 폭력적인 권위적인 남자에게 휘둘리는 여자, 착한 여자, 콤플렉스로 이용당하는 여자의 특징은 정서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금사빠라고 아세요? 금사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진대. 그럼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에 들고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또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한대. 애정 결핍이 있으면,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그러한 현상으로 자꾸 나타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자기를 휘어잡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자는 세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날 것. 그럴수록 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나는 부족해, 늘 그런 거에서 상처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남이 나를 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원래 불행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상에서 작은 거절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공손하게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법.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례함에 대해서 상처를 우리는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례함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쫙 여러분 하나의 이론을 쭉 말하듯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요, 라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이 라반이 이 심리적으로 연구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요, 라반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여러분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면 박사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 박사나 신학 박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반의 이 심리 구조를 이해하면, 이 심리 구조를 분석해 보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돼.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라반은요, 착각인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 왜냐하면 이해가요. 딸들은 내 딸이에요. 알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라고 말해 그랬어요. 내 딸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내 딸의 자식이 누굽니까? 손자들 아니에요. 손자들. 내 손자라고 말도 안 해. 내 자식의 자식이라 그래. 내 자식의 자식. 쉽게 말하면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야. 딸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우리를 노예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얘기할 때 뭐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뭡니까? 양떼는 다 내 양떼래. 아니,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하나도 내가 못 갖고 나왔을 거라 그랬는데, 라반은요, 다 자기가 줬대, 다 자기가. 야,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라반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야곱에게 선심을 쓰는 건 아니죠. 지금 라반이 걸음을 재촉하며 그 바쁜 양털 깎는 시기에 야곱 때려잡겠다고 달려올 때 칼을 차고 달려왔거든요. 죽이겠다고. 내 양떼 다 가져갔다고. 내 딸과 내 소유들 다 가져갔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뭐 선심 쓰듯이 그래, 이거 그냥 너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라반의 심리를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즘.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에는요, 5가지 특징이 있다라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도구로 본대요. 즉 관계는 이용 가치의 유무로 판단해요. 저 사람 내가 이용할 만한 거 아닌가. 그 사람의 가치는 이용 가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사람을 봐요. 감정보다 효용이 중요해요. 효율이 있는 인생이냐 없는 인생이라고 사람을 판단해요. 두 번째는 매우 계산적입니다. 장기 전략을 세우고 상황을 분석하고 유리하게 움직여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차갑게 계산합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은 계속해서 계산을 해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10번이나 임금을 바꿨어요. 아, 너 이거 너무 많다. 좀 깎자 하고 내려. 좀 이따 이것도 또 많네. 또 깎아. 이렇게 말해요. 항상 계산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말과 조작에 능한 거예요. 필요하면 속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버려서 내 페이스를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 낮다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깊이 고려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플까 안 아플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Not my business. 그건 너의 프로그램이에요. 죄책감이 적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안 느낀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게 정의고 옳은 거야. 라반처럼 돈을 벌고 내가 떡떡거리게 살고 모든 걸 내 소유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그럼 된 거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라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적어도 김우창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들춰보세요. 그리고 확 막아버리셔. 그러면 문제는 내가 만들지 문제가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최일도 목사님의 딸 이야기 아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의 딸이 얘가 자존감이 높대요. 오빠가 밥상머리에서 뭐 말을 하면 그렇게 막 핀잔을 막 준대. 너 이것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이 최일도 목사님 딸은요, 밥공기를 들고 요리조리 그렇게 움직인대. 그 아버지가 왜 방정 떨며 앉아 먹냐 그랬더니, 오빠가 말하는 거 내가 피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먹고 앉아 있더래. 그 최일도 목사님 그랬더니, 네 딸이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다. 네가 나보다 낫다.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받으면 돼 하고 먹더라는 거야.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것은요, 전공법이에요. 그 무례함 앞에서 피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팩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무례하지 않게 공손하게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 어떻게 그런지 한번 4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특권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제 빈털터리로 갔을 거야. 당신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지 당신이 주는 거로 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딱 이래. 하나님이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딱 집어서 야곱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해요. 정확히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44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고 당신에게 나는 무례함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외삼촌 라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례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상처 주네요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받은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존감.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지켜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무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너무 낮은 자존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쳐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과거에 내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던 못 받았던 관계없어요. 내가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나를 너무나도 아파한다는 것 관계없어요. So what?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요,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슴앓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먹이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의 약함까지도 못 박은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무례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낮은 자아를 가지고 살았고, 여러분들보다 잘나지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저에게는요, 무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처는요, 상처 입은 자만이 어루만질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감화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까지도 지고 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상처에 대처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